이제 계약 총론의 제일 마지막 파트인데요. 계약 해제 보겠습니다. 해제가 뭔지, 해제의, 해제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행사 방법, 해제 효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약 해제는 일단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을 한 거야. 계약이 체결되고 효력도 발생했어요. 근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러니까 해제는 두 사람이 뜻을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하든 을이 하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았던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거야. 아까 해지하고 해제하고 차이가,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거고, 해제는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보면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소유권 이전도 하고, 계약 해제는 어느 구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계약 체결 이후에 여기서 해제가 될 때도 있고, 사연에 따라서 중도금 이후에, 어쩌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약 해제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연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시기로 하고, 해제를 했어요. 해제는 갑이든 을이든 한쪽이 한 거예요. 합의를 봐서 한 게 아니고,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약은 소급해서 사라집니다. 둘은 계약한 적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계약 해제에는 소급표가 있어요. 그럼 해제되기 전까지 계약이 살아있을 때 정상적으로 제대로 주고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부당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돌려줘야 되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해제이고요. 해제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해제권이란 권리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의 핵심 개념이 이 7글자 아닌가요? 합의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죠. 해제권이. 그래서 해제를 하는 행위는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해제의 대상 자체는 계약이지만 해제를 하는 행위 그 자체는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왜 계약을 해제하느냐?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해제권,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는, 소급적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할 때,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연에 따라서 해제권을 두 종으로 나눕니다.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 뭐 이런 거 좀 봤는데,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 딱 뭔지 원리 파악이 되시나요? 해제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둘 중 하나겠지.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법률 행위라 하는 것은 주로 뭘 얘기하는 거다? 계약. 계약으로 생기는 해제권이 계약의 약자를 따서 뭐다? 약정 해제권.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이 이럴 때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놓았어. 무슨 해제권? 법정. 법률의 규정을 줄이면 뭐야? 법정이잖아. 어느 쪽이 중요하냐면 법정 해제권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약정 해제권 먼저 한번 개념을 볼게요. 약정 해제권은 계약의 해제의 사유, 발생 사유를 자기들이 미리 약속해 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당사자가 합의로, 자기들이 합의를 통해서 해제의 사유를 미리 정해둔 거예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해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을이 토지를 사는 이유가 건축하려고 사는 건데, 얘가 약간 불안한 게, 건축 허가 신청을 냈을 때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 그래서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에게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혹시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 처분이 나오면,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어진다. 그때는 내가 이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싶은데 그래도 좋으냐라고 했더니 땅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럼 뭐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데 건물 못 지어지면 땅 살 이유가 없지. 혹시 불허가 처분 받으면 해제해도 좋습니다. 라고 미리 합의를 봐둔 것이 이렇게 특약으로. 그래가지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해서 쭉쭉쭉 진행하다가 진짜로 불허가 처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을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죠. 자, 이 해제권은 법이 인정한 해제권이 아니고 자기들이 해제권의 발생 사유를 미리 정해둔 거지. 이렇게 생기는 해제권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고,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해제권을 그들은 유보해뒀다라고 해요. 해제권을 유보해뒀다. 이런 특약 조항을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보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보라는 말이 뭐냐? 유보라는 말보다 거꾸로 얘기하면 유보.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나오면 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이버 찾아보면 나옵니다. 웬만하면 네이버 이런 데 다 나오고, 요즘은 챗 GPT
인공지능 바드 이런 거에 물어보면 정말 끝장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뭐 법률 개념도 그러니까 챗GPT 다 까셔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좀 더 초등학교생도 알 수 있도록 알려줘 이렇게 하면 좀 낮춰가지고 알려주기도 하고 다른 개념하고 비교 설명해줘 그러면 설명해주기도 하니까 GPT 많이 활용하시고 유보가 뭐냐? 유보는 법률용어로 유보란 말을 쓰는데 그 한자를 뒤집어 버리면 더 좀 편한 말이 나오는데 뒤집어 뭐죠? 그다음에 무슨 법칙이지? 보류 이렇게 하죠. 보류한다는 게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한다는 거에 나중으로 미룬다는 거야. 나중으로 미루는 걸 보류한다 그러잖아. 그 보류한다는 게 해제권을 보류한다, 유보한다는 말은 훗날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해제권을 미리 만들어 둔다는 거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그냥 법률 그 민법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둠, 일정한 권리나 의무 따위를 뒷날로 미루어두거나 권리를 미리 만들어서 보존해 두는 것. 그들은 이 특약을 통해서 해제권을 뭐 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보해 둔 거지. 해제권 유보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제권이 무슨 해제권? 약정 해제권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불허가처분 나오면 매매계약 해제시켜 버릴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약정 해제권이고. 근데 뭐 계약하면서 약정 해제권을 이 해제권 유보 조항 만드는 사람들을 잘 없어요. 여러분들 계약을 해보셨겠지만은 해제권 유보 조항이 잘 있어요, 없어요? 잘 없지. 중요한 것은 약정 해제권이 아니라 무슨 해제권? 법정 해제권. 법이 인정한 해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계약서에 안 적어놔도 법이 인정한 해제권이 있어요. 근데 법이 해제권의 발생 사유로 인정하는 사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99%는 이거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자, 계약을 했으면 양쪽 다에게 채무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이 보통이니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5글자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채무 불이행에는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법전상 유형이.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어요. 아까도 살짝 나왔죠.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은 뭐냐. 둘 다 이행 안 하는 건데 차이점이 이행이 가능한데 안 해주는 게 뭐다? 지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게 뭐야? 불능이에요. 이렇게 채무자가 계약을 했어요. 이게 누가 채무자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둘 다. 보통 쌍무계약이 보통일 거니까. 편무계약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쌍무계약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쌍무계약. 세상 기브 앤 테이크인데 편무계약은 잘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채무자인데 어느 쪽 채무자든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얘를 채무자라고 불렀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되죠? 이제 상대적으로 채권자라고 부르면 돼. 얘를 채무자라고 불러서 얘가 이행 안 하면 얘를 채권자라고 부르면 돼. 그 상대적으로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얘가 채권자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근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이 가능한데 안 해주면 이행지체, 불가능하면 불능. 이러면은 해제권이 생기는데 왜 둘로 나누느냐? 해제권이 발생하는 요건이 다르거든. 자,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은 544, 546, 이행지체와 해제, 이행불능과 해제. 이행지체는 이행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해줬다고 해서 바로 해제를 못해요. 상대방 채권자는 독촉을 해야 돼요. 이행하라고 최후 독촉. 독촉을 법에서는 2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최고.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 그 다음에 이행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독촉하면 이행할 수 있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행이 불능일 때는 최고라는 단어가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을 해제 파트에서 구별하는 이유는 이행을 지체를 할 때는 이행이 가능한데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고를 해야 되고 여기는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건데 한번 볼게요. 당사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 말의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행이 불가능해서 못 해준다는 거야? 가능한데 안 해준다는 거야? 가능한데 안 해준다는 이행지체 개념인 거야 저게. 그럴 때는 상대방은 자, 이 사람이 채무자로 기준을 할게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채권자라 부르면 되지 상대적으로. 채권자는 곧바로 해제 못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뭐하고? 최고. 최고는 독촉, 촉구를 얘기하죠. 왜 이행 안 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적당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이 부족하냐고 내가 일주일을 더 드릴게. 열흘 더 드릴 테니까 이행하세요. 라고 경고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기다려 봐야 되고 상당한 기간을. 근데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해주네. 조금 늦었지만 그러면 나는 해제할 이유가 없지. 대신 늦어진 기간만큼 손해배상은 받아낼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 상당한 기간 내 그 상당한 기간 동안도 이행을 안 해줘.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지. 그때 가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행 지체 시 해제예요. 핵심은 최고죠. 그다음에 이행 불능일 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채권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여기는 무슨 말이 없죠. 무슨 절차가 없죠. 최고의 절차가 없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해제권이 생길 때 어떤 사연을 딱 제시해 놓고 이게 최고를 해야지만 해제권이 생기는 상황인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걸 잘 물어본다고.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이행지체의 경우는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최고를 요한다. 불능일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또 생각이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아까 약정해제권 또 올려볼까요? 약정해제권은 법이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아까 그 사유가 뭐였더라?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이 나온 거야 진짜로. 그럼 해제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매수인에게. 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해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가지고. 근데 매도인을 붙잡고 뭔가 독촉하고, 독촉이 촉구잖아, 최고잖아,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지.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을 행사를 할 때도 뭐가 필요 없다는 걸 알 수 있네.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 저걸 외우는 게 아니지. 저걸 무슨 표를 넣고 이건 최고 요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냥 뭐 무슨 최고로 뭐 해요. 그냥 약정 사유가 생겼으면 해제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민법 공부가. 대부분 다 이해로 다 되고 그러면 그냥 가서 풀면 되는 거고 연습 많이 해서 어떤 것들을 좀 외울 것도 있죠. 민법도. 근데 이해를 하면 할수록 암기의 영역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지. 근데 이해고 나발이고 엄청 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저기 공법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뭘 다 이게 거기는 그냥 냅다 외워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 네. 중개사법도 그렇고. 근데 민법은 좀 안 그래요. 최대한 이해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는 요거야.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반대말이 뭐죠? 책임 없는 사유. 이게 공식인데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거 바꿔볼까요? 책임 없는 사유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어떤 채무가 그게 채무자 잘못이 없대. 그럴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해제권이 생기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걸 지금 딱 바로 알아듣기. 첫 번째 바로 알아듣기. 반드시 어떤 채무가 불능이 되어서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상대방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요거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요 채무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이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 그게 있어야 돼. 만약에 얘 잘못 없이 불능이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거지. 다시 바꿀게요.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18페이지에 나오는데 18페이지 지금 방금 본 건데 18페이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험부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볼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쌍무계약을. 체결된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어. 계약이 유효였던 거지. 근데 쭉 가다가 약속한 날짜가 되기 전에 건물이 내려앉았어. 이행할 수 없게 된 거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무슨 불능이어야 된다?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이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는지는 다시 자 불능이 된 채무. 누구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거죠? 매도인의 채무가 아니면 매수인의 채무가.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불능을 얘기하니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따지는데 이 채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지금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라 하면 뭐나 뭐를 얘기한다? 고의나 과실, 즉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되죠. 그때 지는 책임이 뭐라고? 채무 불이행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온 거야. 이거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매도인이 아니면 매수인이? 매수인. 채무자가 아니면 채권자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를 할 때는 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고 온 거죠. 최고할 필요가 없이 계약을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을 불냈다고요? 당신이? 그 매수인은
알았어요. 그럼 계약 해지할 테니까 계약을 쭉 가서 계약을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 내한테 받았던 거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원상회복 청구하는 거야. 근데 계약금, 중도금 준 거 돌려받은 것은 준 것을 돌려받은 거야. 부당이익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매수인은 손해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이렇게 이 매매 계약 이후에 매도인이 잘못해서 이 집이 날아가면 매수인은 손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매도인의 잘못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잘못이 없으면 그때는 해제나 손해배상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잘못이 없으면 매도인의 채무는 없었는데 여기 남아있는 문제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남는 거잖아.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였다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여서 같이 없어지는 게 원칙인데 즉 매도인이 돈 못 받게 되는 게 원칙인데 매수인이 와서 부질렀으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 때도 있다고. 이 얘기죠. 이 얘기. 여기 얘기를 벌써 여기 18페이지 나오는데 앞부분에 나오거든. 엄청 앞부분에. 근데 앞부분에 불능 얘기를 하면서 이 뒤에 얘기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125페이지, 110.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공부하기가 되게 힘든 게 뒤를 다 배워야지 앞에 왔던 것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들었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2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책 125페이지. 125페이지에서 왔을 걸 우리가 뭐야? 응? 왜 안 되지? 잠깐만요. 125로 안 가지네. 웃기네. 왜 안 가질까? 됐다. 예. 여기 법정 해제권인데요. 법정 해제권의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는 주로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먼저 이행 지체부터 한번 볼게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어쨌든 채무 불이행은 다 귀책 사유가 있는 개념이에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지체가 되면 채권자는 곧바로 해제를 못하고 채권자는 뭘부터 먼저 하고 최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려 봤는데도 그때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행지체 개념이에요.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10월 15일 날 중도금을 주지 않네. 중도금을 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5글자로 하면 저기 적혀 있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이행지체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못 주고 있으면요, 이행 그때도 지체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돈을 주는 채무는 불능이 없다. 전부 다 돈이 얘한테 있건 없건 전부 다 뭐로 처리한다? 지체다. 이게 지체인지 불능인지 왜 따지느냐? 해제 요건이 달라지니까. 저게 불능이라면 매도인은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지만 저거는 지체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15일 날 중도금이 입금되지 않은 걸 확인한 매도인이 16일 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뭐를 시작하는 거죠? 최고 독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화 걸어가지고 왜 입금 안 했냐고 중도금 이러시면 곤란한데 제가 열흘을 더 드릴 테니까 열흘 줬네. 열흘이 상당한지 아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 문제에서 판사가 판단할 몫이지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당한 기간 이렇게 나와요. 예, 열흘이 상당하다고 가정할게요. 열흘 동안 기다려 봤는데도 중도금을 여전히 안 주네. 그러면 25일 날 뭐가 생긴다는 거죠? 해제권이 생겨서 해제권을 행사를 하면 된다고, 해제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행지체의 경우 해제권 발생해서 가장 핵심 요건이 이 두 글자예요. 뭐예요? 최고예요. 최고. 근데 최고를 할 때 기간 문제가 시험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기간. 다시 한번 조문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이행하라고 최고한 후 그 상당한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법 조문상으로는 최고를 할 때 반드시 어떤 기간을 명시하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최고를 할 때 꼭 기간을 정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최고를 한 후에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최고를 할 때 기간을 안 정했어. 그냥 독촉한 거죠. 왜 안 주냐고. 빨리 달라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한 최고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독촉은 한 거지 않냐 이거지. 그럼 얼마나 있다가 해제권이 생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가? 뭐 됐고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고 계약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른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이 아니고 상당하다는 것은 충분한 기간이라는 건데 기간을 되게 짧게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짧게 줘도 효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16일이에요. 16일이 되었는데 매도인이 통장을 보니까 중도금이 입금이 안 됐어. 그래서 자기는 법을 배웠거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지. 전화를 걸어서 왜 중도금을 안 주시냐. 이런 걸 이행지체라고 부릅니다. 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민법 제544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최고하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기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카운트를 세겠습니다. 해서 19, 8, 7, 6, 5, 4, 3, 2 입금 안 하시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한다. 해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10초는 상당해요 상당하지 않아요?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한 최고는 그 최고는 10초를 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분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입금하세요. 중도금 주세요. 그거는 효력이 있어. 최고로 효력이 있는데 10초가 효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10초를 줬어도 그 10초가 너무 상당하지 않으면 10초 후에 해제권이 생겨요. 상당한 기간 후에 생겨요. 상당한 기간 후에. 너무 짧게 정했다고 해서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여기에 적혀 있네.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따라서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10초 너무 짧게 주거나 아니면 기간 자체를 아예 정해놓지 않고 최고한다. 그 모든 것들도 아무튼 최고로서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최고한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기간이 경과했을 때 해제권이 발생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시험 문제거리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보기라고. 이행불능으로 가볼게요.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 사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곧바로는 뭐가 필요 없다는 뜻인 것 같네. 최고가 필요 없다. 지금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가 10월 15일 날 중도금 잘 줬어요. 여기는 다 줬네. 근데 20일 날 갑의 매도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거야. 귀책 사유로 얘가 고의나 과실로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을은 그 소식을 들어 을은 곧바로 계약 해제권이 생겨서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곧바로의 뜻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건데 세 가지가 필요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뭐 할 필요가 없다. 최고할 필요가 없지. 최고로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집을 불내셨다면서요. 제가 열흘을 드릴 테니까 집을 한번 줘봐요. 이렇게 집이 없는데 최고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매도인이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날은 10월 31일이거든. 근데 10월 20일 날 불이 났어. 그럼 내가 계약을 해지하는데 31일까지 기다려봤다가 진짜로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는지 확인하고 해제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31일이 되기 전에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다음에 이게 쌍무계약일 때는요. 쌍무계약일 때 얘는 소유권 넘겨주고 얘는 대금 지급하는 건데 얘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자기 채무 매매 대금을 준비해서 이행을 제공하는 거 앞에서 흔들어 보는 거죠. 이 잔금 들고 왔는데 집 주실래? 이렇게 집이 없어졌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계약 해제 들어가는 거죠. 최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무척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엄청 나왔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불능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능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 채무자는 누구죠? 지금 이 상황에서 채무자는 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매도인의 잘못으로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응이 되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데, 이 사건은 잘 보세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응이 되었대. 이건 뭐예요? 이건 누가 불을 질렀다는 거지? 매수인이. 자, 이것은 채무자 매도인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거지. 이럴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아까 배웠던 3교시에 배웠던 무슨 문제죠? 위험부담 문제니 매수인은 해제를 논할 게 아니고 자기가 불을 질렀으니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행 불능, 채무자의 채무가 불능이 되었다고 상대방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제일 중요한 걸 외우세요.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불능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일단 짚어놓고 제일 중요한 얘기만 하고 여기까지 끊어서 문제를 조금 끊어서 볼까요? 자, 계약의 해제. 당사자가, 자,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 한번 볼까요?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했다. 유보란 말 나왔네. 자기들이 합의해 놓은 해제 사유가 생겼다는 거지. 아까와 같으면 그 예로서 뭐였죠? 건축 허가 신청을 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나온 거지. 자, 그 사실이 발생하면 최고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고 이건 뭐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가 되었어요. 매수인이 돈을 안 주고 있네. 이건 이행지체다, 이행불능이다. 지체다. 이건 불능이 없다. 돈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매도인은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최고를 해야, 최고를 하고 상당 기간 경과 후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 그 이행을 하라는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를 해서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최고는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행 불능이에요.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은 채무자에게,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다른 말로 하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해제권이 인정이 된다. 맞나요? 맞기도 맞고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표현을 한번 바꿔볼까요? 매도인의 귀책 사유, 유책 사유 또는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매도인 잘못으로. 그러면 채권자의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 독촉 같은 거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토지 전부가 수용이 되었어요.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어서 소유권을 잃은 거지, 매도인이.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이행 불능 사태가 생긴 거예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매수인 을은 이행 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데 OX? O? 다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예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한다고 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귀책 사유. 근데 여러분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수용 아닌가요? 내가 안 뺏긴다고 안 뺏길 수 있나요? 이게 강제 수용인데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국가가 보상금 주고 이 토지를 가져가 버렸다고. 그게 갑의 잘못인가요, 여러분들? 갑이 고의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 뭐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협의 수용도 아니고 강제 수용이기 때문에 갑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해제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계약 해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상식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점수가 나오지. 점수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느낌은 어때요? 계약했는데 수용되어서 계약 땅이 날아갔는데 계약 해제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되는 게 배운 대로 가셔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다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도 이상한 답 찍어가지고 틀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였어요? 어떤 채무가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예요. 그 판단해 보세요. 토지 수용 당한 게 매도인 잘못은 아니죠. 고의도 과실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 없습니다. 해제 못합니다. 해제 못하면 그 다음에 걱정이 되시죠, 여러분들은. 그 해제 못하면 어떡하지? 토지도 없는데 돈을 줘야 되나? 아니고 생각해 보면 이게 매도인 잘못이 아닌데 매수인 잘못인가? 둘 다 잘못이 없는 거네? 그럼 아까 배웠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위험부담 문제지. 위험부담인데 이거는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네. 맞나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죠? 천재지변하고 똑같은 거야. 수용이나 천재지변이나 법의 관점에서 볼 땐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위험부담하는 걸로 끝내는 거죠? 채무자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뭐야? 매도인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매수인의 채무도 소멸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런가요?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는요. 돌려주고 그렇게 되는 거지. 보통의 경우에는 건물이 폭삭 내려앉으면 지진을 내려앉으면 그걸로 끝나버릴 건데 지금은 수용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 안 받아죠. 매도인이 사업시행자한테. 그러면 손실이 없지 않냐. 그건 별개 문제고요. 여기서 위험부담 파트에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그것은 보상의 원리에 따른 수용 원리에 따른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그걸 터치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건 위험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은 위험부담 문제예요. 채무불이행의 문제예요.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예전에 035라고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아시나? 035 카페에 이런 닉네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없으신데 안 계신데 수용은 위험부담 이렇게 해요. 닉네임이 수용은 위험부담이라는. 제가 그 닉네임을 처음 봤을 때 좀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너무 처절함이 느껴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알아차리신 거지. 수용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구나라고. 이게 너무 뭐 하여튼 너무 기뻤는지 닉네임을 그렇게 만드셨더라고. 수용은 위험부담. 잘못된 닉네임은 뭘까요? 수용은 채무불이행. 이름은 이제 잘못된 닉네임이고 수용은 위험부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각 해제에서 해제권의 발생을 보셨고 해제권의 행사. 이렇게 해제권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저절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해야 돼요. 해제권의 행사. 자,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나 해제할 권리가 있을 때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정 해제권이 생겼건 법정 해제권이 생겼건 나한테 해제권이 생겼다고 오토매틱으로 계약이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제한다라는 뭐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 근데 의사표시를 할 때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로 하는 거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해제한다고 통보하면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겨서 불허가 처분 받았어요. 약속대로 해제합니다. 통보로 끝이죠. 해제가 되는 거지. 아니면 당신이 중도금을 안 줘서 내가 열흘 더 줬는데도 중도금이 입금 안 됐거든요. 저 해제합니다. 이렇게 통보하면 그것으로 해제가 된다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제한 의사표시는 한번 하고 나면 처리하지 못해요. 아까 청약도 상대방에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청약, 해제만 유독 그런 게 아니고 민법상의 모든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기면 철회 못합니다. 말을 장난이 아니거든. 이 법률 관계는. 그러니까 말을 뱉어서 말이 효과가 생기면 그걸 주워 담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해제 효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제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볼까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해제한다고 했어. 을이 중도금 잔금을 안 줬거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해제 효과는 뭐냐? 이 세 가지예요. 계약은 소멸하지, 없어지지. 장래를 향하여 아니면 소급하여? 소급하여. 계약은 없어져요. 이렇게 한 적 없음. 그러면 그 전까지 주고받은 것을 갖고 있어야 돼, 돌려줘야 돼. 돌려주는 걸 뭐라 한다? 원상 회복.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지. 원상 회복. 그 다음에 근데 계약을 해제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원상 회복으로 그칠까요? 손해배상도 해야 될까요?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로 생기는 거야. 손해배상. 그래서 계약 해지 효과는 일반적으로 외울 때 소원손 이렇게요.
소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의미하고 원은 원상회복을 이야기하고 손은 손해배상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여기 127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상단에 큰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그림은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보시고 지금은 칠판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10월 1일 날. 그 다음에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등기를 한다는 건데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등기하는 날 잔금을 치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들은 특약을 했어요. 매도인이 등기를 먼저 해주고 매수인에게 잔금은 일주일쯤 있다가 매수인이 잔금은 나중에 주기로 한 거야.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일종의 외상이네, 외상. 외상 보통 안 해주는데. 하지만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 특약을 하면요. 있지. 자, 그러면 잔금을 아직 안 줬다 하더라도 등기 넘어온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못한 거야? 한 거예요. 잔금 다 안 치렀어도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잔금날 잔금을 안 주네. 잔금을 안 주네. 약속한 잔금을. 뭐라 그래요? 5글자로 저 상황을. 채무 불이행. 자, 연습 자꾸 해보세요. 기억을 떠올려 가시면서. 채무 불이행에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요거 뭐예요? 요거. 이행지체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지체죠. 왜? 돈 주는 거는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 지체예요. 지체인지 불능인지 왜 따지죠?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누가? 이 그림에서 누가? 갑이. 그래서 갑이 중도금을 안 주는 이 사람을 상대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왜 약속을 어기시나요? 제가 호의를 베풀어서 소유권도 먼저 넘겨줬는데 왜 잔금을 안 주시나? 빨리 주세요. 라고 최고로 해서 며칠까지 달라는 말은 안 했어. 딱히.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최고로서 흐르기 있죠? 그걸 기다렸는데 12월 30일 2달이나 기다렸어요. 2달이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죠. 그때까지도 안 줬나 봐. 그러면 해를 넘기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31일 날 드디어 갑이 뭐 한다고? 해제. 을과의 합의로 아니면 일방적으로. 일방 통보로 해제한다고 카톡 보내버렸어. 내용 증명 띄우고. 그 해제가 도달하면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지. 계약이 해제되면 보세요. 계약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사실 동시각대로 없어지는 건데 해제하는 순간 소급해서 계약은 한 적 없음. 너는 나하고 남남이야. 넌 나하고 매도인 매수인도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계약이 안 한 상태로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등기예요, 무효등기예요? 무효등기예요. 이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의 효과는 사라졌다는 거지. 그러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하는 순간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해요. 등기부에는 아직도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아직은요. 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무효등기예요. 해제의 순간 소유권은 자동 복귀예요. 그냥 법적으로. 매도인 집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말소 등기는 이날 정도 한 열흘 있다가 한다 치고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사건은 한 굵직하게 4개 정도 있네. 첫 번째 계약 체결했다. 그 다음에 이때가 뭘까? 소유권이 넘어왔다.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이날 계약 엎어졌다. 해제. 그리고 이날 말소 등기 한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계약 해제 효과.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니까 당신은 나랑 계약한 적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 생겼던 채권 채무가 다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 채무, 대금 지급 채무 생겼어 안 생겼어? 원래는요. 쭉 가다가 계약 해제하면 그 채권 채무는 아예 생긴 적이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그리고 물권은 자동 복귀, 당연 복귀. 이때 물권은 소유권 얘기하겠죠. 여기서는요. 소유권이 넘어왔었지 사실은. 며칠 날? 10월 25일 날. 하지만 이날 계약을 해제하면 넘어온 사실도 없어지는 거지. 아예 을은 소유자였던 적이 없게 됐다 이렇게 되는 소급적 소멸. 물건은 자동 복귀. 자동 복귀한다, 당연 복귀한다는 것은 말소 등기를 했을 때 아니면 하기 전에 이미 복귀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동 복귀. 그리고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냐? 자,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살아 있을 때는 중도금 받은 거, 계약금 받은 게 부당이득일까요? 부당이득이 아닐까요? 계약이 살아 있을 때는요. 아니지. 정당하게 받은 거지. 하지만 계약이 엎어졌기 때문에 저거 다 부당이득이에요. 돈 다 돌려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죠.
자, 이 부당이득 반환은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밑에 별도로 있어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죠. 내가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조문을 보시면은 해제 효과, 원상회복. 당사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내가 해제했어. 그럼 너만 나한테 원상회복해.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누가 계약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계약이 해제되면 둘 다 계약 전 상태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야. 둘 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그때 원상회복을 할 때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것이 금전인 사람, 돌려줄 것이 금전인 사람은 그 금전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받은 그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누구 말하죠? 반환할 것이 금전인 사람은 매도인인가 매수인인가? 돌려줄 것이 금전인 사람은 해제 시에 매도인이지. 매도인이 계약금 받았고 중도금 받았잖아요. 이 돈들 돌려줘야 되죠. 그 매도인은 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여기까지 이자 붙이라고. 이자 해제 시까지 돌려줄 때까지 이자. 중도금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서 돌려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때 이자는 왜 붙이는 거냐? 잘 보세요. 부당이득이에요. 이자를 붙이는 의미도 계약 해지에는 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면 나는 당신이랑 애초에 계약한 적조차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도인의 돈이었던 적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도. 맞나요?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꽂아놓으면 붙는 이자. 그 이자도 내 돈이야?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니지. 원금이 내 돈이 아니니까 거기 붙는 이자도 내가 갖고 있을 돈이 아니지. 갖고 있으면 부당이득이지. 그래서 이때 붙이는 이자를 붙이는 의미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으로 붙이는 거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공평의 관점이에요. 민법이 지향하는 바는 공평이에요. 자, 매도인은 돈 돌려줄 때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면 매수인은 돈 돌려줘요? 집을 돌려줘요? 집을 돌려주지. 집만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10월 25일 날 집 넘겨받고 등기까지 해서 소유자가 되었다가 해제되면은 아예 소유자였던 적이 없으니까 집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만 돌려주면 안 되네. 이 집에서 발생하는 뭐를 돌려줘야 될까, 여러분들? 과실요. 자, 돈에서 붙는 이자가 법정 과실이거든. 물건에서 붙는 과실도 돌려줘야 돼요. 과실? 예를 들면 뭐가 과실이 있을까? 여기서 소유권 취득해서 해지되기 전에 얘가 임대를 놓아서요, 병한테 차임을 100만 원, 100만 원 몇 달치 받았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지. 나는 이 집 주인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해제되면요. 그러니까 요 과실도 전부 다 돌려줘야 되죠. 다시 해지되면 돈 돌려줄 때는 뭐를 붙여서 돌려준다? 이자. 물건 돌려주는 사람은 물건에 생긴 뭐까지? 과실. 그럼 내가 임대를 놓은 게 아니고 내가 살았어. 해지되기 전까지 한 몇 개월 살다가 돌려줘, 매수인. 그러면 그거는 내가 먹나? 그것도 돌려줘야 되나? 돌려줘야 돼. 사용해서 생긴 이익까지도 다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게 과실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원상회복. 계약 체결 전 상태,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거야. 그리고 동시행관계예요. 이 양쪽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서로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536조가 동시이행 항명권 조항이었거든요. 536조의 규정은 전조, 원상회복의 경우에 준용한대.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 두 사람이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먼저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잘했고 잘못했고는 다 무엇으로 해결할 문제죠? 손해배상으로 돈으로 해결할 문제고 어쨌든 계약이 해지된 마당에 두 사람의 원상회복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한쪽이 해제를 했는데 한쪽이 원상회복을 안 하고 있어. 그럼 다른 쪽도 원상회복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렇습니다. 동시관계입니다. 그리고 제3자 보호조항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그림에는 제3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그림 속에는 없어요. 당사자밖에 없어요. 갑과 을. 근데 나타날 수 있지, 제3자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구간부터요? 생각해 보세요. 10월 25일.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면 25일 날 이 여자는 소유자였던 적이 있었지, 과거에는요. 이날 주인 됐다고. 그리고 이날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여자가. 그럼 이 한 두 달, 한 70일 정도 동안은 소유자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3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말라고 계약 해지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제3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 제3자는 민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워낙 중요한 조문이어서 그냥 외우고 있어요.
이게 몇 조라고 돼 있죠, 저기? 548조 1항 그러나 이 부분을 단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법을 좀 공부했는데 야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한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 야 548조 뭐 396조 다 외우냐 그냥. 그게 아니라 워낙 중요한 조문이어서 다 못 외우셔도 다 못 외우는데 저 정도는 민법 공부했으면 다 알아들어요. 그냥 548조라고 말해버려도 그냥. 모른다 그러면 그냥 잘 민법 모르는 거지 그냥.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그러니까 모든 제3자들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거리인데 그래서 계약 해지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인지 아닌지 찾아보세요 해서 막 골라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호되는 사람들만 몇 명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요. 전세권자야. 누구랑 전세권 설정 계약한 거지 이 그림 속에? 얘 지금 이름 을이에요. 이 여자하고 전세금 얘가 소유자인 시절에 전세금 걸고 전세권자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얘가 있지. 그걸 살다가 계약 해지된 거야. 그다음에 얘요. 저당권 좀 대충 감각이 오시나? KB가 이 여자한테 돈 빌려주고 저 집을 담보 잡은 거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돈 안 갚으면 이 집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경매 제3자. 아니면 이런 사람. 내가 여자한테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선글라스 집도 절도 없던 여자가 집이 생겼네. 잽싸게 압류나 가압류를 해버렸지. 이렇게 세 3자가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서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자 계약이 해지되면 뭐 하라고 돼 있었죠 여러분들? 뭐 하라고?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뭐죠? 계약체계 전 상태로 돌리라는 건데 계약체계 되기 전 기준은 여기예요. 이때는 얘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니까 진짜 원상회복 하려면 너 나가라고 하고 말소시키고 다 말소시키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원래 소유권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3자를 해쳐요? 해치지 않아요? 해치는 거죠. 해치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해제해도 이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의 힘은 사라지지 않아요. 저게 붙은 채 소유권이 돌아가는 거지. 저게 붙은 채. 그러니까 해제의 모토가 이런 겁니다. 갈 때는 깨끗하게 올 때는 너덜너덜 이렇게요. 내가 넘겨줄 때는 깨끗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저 제3자 보호조항 때문에 난도질 되어서 소유권이 돌아옵니다. 거기 온갖 물적 부담을 아는 채로 뭐가 덕지덕지 붙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 파트에서 배운 걸 한번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전세권에서 뭘 배우셨냐면은 이런 거 배웠지. 을이 소유자였던 시절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어요. 근데 전세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전세권은요. 물권,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집주인 바뀌면 바뀐 주인에게 쫓겨나든가요? 대항할 수 있든가요? 그 바뀐 주인이 이 주인 아닙니까? 이 주인 소유권 회복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 전세권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하고 버티고 전세 기간만큼 살고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제가 전세권 설정자 지위 승계하는 거지. 제가 전세금도 빼줘야 돼 저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3자가 보호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들은 보호되는 자예요. 이거 대충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손해배상. 손해배상. 지금 이 계약 이 사단이 난 이유가 뭐야? 누구 잘못이지? 이 그림 속에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상회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무슨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손해배상. 그래서 보시면은 손해배상. 자 보세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교과서마다 모든 민법 교과서에 뭐라고 되느냐 해제 효과는 소원손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계약 해제 효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사라지고 받은 거 돌려준다. 원상회복. 이게 다예요. 원래는요.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해제의 효과가 아니에요. 해제 효과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채무불이행의 효과예요. 해제의 효과가 아닙니다. 390조에도 나와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천 이행을 하지 않아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 저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그럼 그게 이행지체건 이행불능이건 채무 내용의 조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니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청구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뭐 때문이 아니고요. 해제 때문이 아니에요. 해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술을 하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계약을 해제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들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거의 뭐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거죠? 채무불이행 때문에. 채무불이행 말고 다른 해제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현실에서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사라지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채무 불이행 때문에 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편제를 만들어줬어. 목차 편의상.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손해배상은 별도로 빼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법서에서는요. 근데 다 저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혹시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무엇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머지 두 가지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그거 건축 허가 신청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거 약정 해제권이었죠. 그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나왔어. 그러면 약속대로 계약을 해지했지. 그럼 계약은 엎어지고 원상회복 받은 건 다 돌려줘야 되지. 하지만 이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약속한 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을 얘기해서 안 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그림책에 표시했으니까 책만 많이 보시고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551조. 이건 그냥 조문, 이 551조는 시험에 그냥 조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상하네요. 뭐가요? 됐어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해지는 빼고 읽을게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게 또 뭔 말이냐.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국밥이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어요. 계약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상회복을 청구해서 내가 준 것은 다 돌려받았어. 근데 그 원상회복을 받았다는 것은 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지 나의 손해를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해서 원상회복을 다 받았어요. 받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받은 거야? 손해배상 받은 거야?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준 것만 돌려받은 거야. 그와 별도로 내가 입은 손해는 따로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서 계약을 엎어버리고 원상회복을 받아내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별도로 다시 뭐 한다는 거죠? 손해배상을 떠 청구하는 거니까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양립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뭐 그렇습니다. 요 정도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번. 계약을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여기서 말한 처음은 계약 성립 시를 말하는 거야. 체결 시점으로. 소급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맞습니까? 맞죠. 자, 8번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말소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갑은 8번에서 조금 응용하면 9번인데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 맞춰줬어요. 소유권이 넘어갔어 을에게. 그랬다가 갑이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는데 등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등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을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말소되지 않았다. 말소되지 않았다. 그럼 누구 소유 부동산인가 저게? 갑 소유 부동산이에요? 을 소유 부동산이에요? 갑 소유예요. 해제를 하는 순간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된 거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따라서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갑은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지. 이미 소유권은 돌아왔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니 자동으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자동으로. 근데 돌아왔는데 뭘 또 반환을 청구하느냐. 자동으로 돌아온 것은 권리, 소유권이 돌아온 것이지 그 물건에 현실적으로 점유가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물건을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해야 할 사람은 매도인. 그 받은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 이자를 반환할 필요는 없을까요? 있죠. 이자까지도 부당이득이 되어서 반환을 해야 되고 계약 해제로 인한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죠? 12, 13, 14는 다 똑같은 거야. 일단 조문이에요. 12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문 그대로죠. 맞죠? 이 말의 뜻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같은 사유로 다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나요? 있나요? 있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지.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받아내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그래서 계약을 해제를 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선택이야. 이게 둘 다 하는 거야. 선택이에요. 둘 다 하는 것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채무 불이행을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원상회복도 받아내고 별도로 모두 손해배상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계약법 총론을 감각을 좀 익혀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약 강론이에요. 계약 강론은 15가지 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뭐 이건 할 거 없어요. 교환은 할 거 없고 매매하고 임대차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살펴보고 특별법은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올해는 여기는 기초 이론 강의에서 안 하고 특별법을 하는 것을 거의 3월 정도 돼야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약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다시 돌려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